보상이 따르는 선택적 특권.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그 일은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한가한 토요일 오후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헐레벌떡 나에게 달려와서는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이 있는데 속기사 한 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은 속기사들의 야유회가 있는 날이었고 나도 일을 정리한 후 막 나가려던 참이었으나 이내 생각했다. 공놀이야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이니 이 사람 일을 먼저 해줘야겠다고. 그만큼 변호사는 한시가 급해 보였다. 나는 그날 그 변호사를 위해 하루 종일 일했고 일을 마치고 난 후 변호사는 보수에 대해 물어왔다. 나는 웃으면서 당신이니까 $1,000를 내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공짜로 해줬겠지만요. 라고 말했고 그는 무척이나 감사해 했다. 오랜 시간 후에 실제로 그는 나에게 $1,0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주었다.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을 무렵 그는 나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내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내가 대답을 하자 그는 이제 $1,000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내가 받는 급여보다 수천 달러는 더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내가 농담으로 말했던 $1,000를 수천 달러 연봉의 직장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체증의 법칙을 수행한 셈이 된 것이다. 어떤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내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의무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보상이 따르니 이는 특권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이전 직업보다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퇴근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은 캐롤 다운즈의 의무이지만 퇴근 시간 이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다. 또 성실하게 단련된 그의 특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좀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만약 그가 그러한 특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1년 내에 벌 돈을 평생을 다 바쳐버렸어야 했을 것이다. 나는 25년의 세월 동안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은 신이 주신 특권이라 생각해왔다. 남들보다 하루에 1시간 더 투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지금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와 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곳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란다. 물론 수학체증의 법칙은 내가 만들지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발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인 연구 끝에 성공에 이르게 하는 힘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자신이 미처 모르고 있는 힘에 대해 눈을 떠라. 그리고 그 힘을 당신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라. 그러면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지니고 있음에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짚고 넘어가자. 아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어떤 여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여자는 커다란 산이 정문에서 내다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산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어보았다. 그런데 산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이렇게 불평했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이럴 줄 알았지.
이 법칙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훈련에 임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산을 깎아내리고 성공의 성전이 지어질 터를 마련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성공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먼저 산을 깎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산은 당신이 깎아내리지 않는 한 계속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산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산은 바로 당신이 일하고 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을 때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기분이다. 이 기분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 표출되고 성공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감정은 아주 저속한 인간 본성의 모습으로서 곧잘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고 또한 너무 허무한 것이다. 이런 감정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타입의 사람들을 많이 알 것이고 또 많이 만나왔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성공은 불변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성공이란 마치 날뛰는 숫송아지와 같아서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수학 체증의 법칙을 생활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다. 교육은 투쟁과 노력 그리고 사고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산물이다. 성공에 이르게 하는 힘. 다음과 같은 실험은 수학 체증의 법칙과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도 이것을 권한다. 그 실험을 이렇게 하면 된다. 6개월 동안 아무런 보수를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 한 사람에게 매일 더 나은 서비스를 베풀어라. 영구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에게 할 수도 있으며 근무 시간이 지난 후 고용주에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다시 만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베풀 수가 있다. 누구에게 베푸느냐 하는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열성적으로 오직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실험을 행하면 이 실험의 기반이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보상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에머슨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음미할 만하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왔고 방법에 이미 결과가 있으며 수단 속에 이미 목적이 내재되어 있고 열매 안에 이미 씨가 있다는 말이 된다. 와우. 만약 당신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장을 만났더라도 계속해서 그에게 봉사하라. 최소한 하느님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다. 보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신에게는 더욱 이익이 된다. 이자의 이자까지 얹혀서 즉 복리의 비율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속고 있다고 믿으면서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으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이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0인 것처럼 사람이 남에게 속을 확률은 0이다. 한편 모든 일에는 대가가 생기게 마련이므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요청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에머슨의 에세이를 먼저 읽어보라. 거기에는 당신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당신이 이전에 이 글을 읽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나는 동부의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강연에서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긴 시간 동안 강조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그 대학교의 총장과 임원들이 나를 만찬에 초대했다. 만찬 도중에 임원 중 한 분이 총장에게 말했다. 저는 이분이 하시는 일을 방금 이해했습니다. 이분은 남을 성공에 이르게 도와줌으로써 세상의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성공에 관한 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남을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빠르고 크게 성공하는 길이다. 몇십 년 전 내가 광고계에 종사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나는 항상 이 철학을 내 신조로 삼고 의뢰인들을 대했다. 내가 받아보는 광고 전단지 카탈로그 중에 수정의 여지가 보이는 광고물은 손수 수정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입니다. 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다시 그 회사로 돌려보냈다. 한 번은 어느 회사가 나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 되었다. 그 회사의 멤버 하나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전 회사가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나에게 일감을 주었고 그 양은 이전 회사가 맡긴 것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이었다. 방법이야 어찌됐든 예전 회사에서 받았던 그 불이익은 보상의 법칙에 따라 이자까지 붙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내가 만약 돌아오는 금전적 이득만을 바라고 일을 시작했다면 아마 나 혼자 시장을 개척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사람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에 아이오와주에 있는 팔머스 스쿨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나의 매니저는 강연과 경비로 $100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행사 요원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처럼 공식적으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 행사에서 차후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귀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래서 그 학교와 보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귀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가가 되었다고 말하며 내 사무실로 기분 좋게 돌아왔다. 다음 날 팔머 박사는 2,000여 명이 모여있는 강당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20년 동안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강사를 초빙해 봤지만 금전적인 방법 말고 다른 식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이 사람은 내셔널 잡지의 편집장이다. 여러분에게 그 잡지를 구독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게 될 무렵 꼭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주일 동안 내가 편집장으로 있던 잡지의 판매 수입이 $6,000를 넘었고 그 후 2년 동안 그 2,000명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까지 추천한 덕에 모두 $50,000 이상의 수입을 거두게 되었다. 어디에서 또 어떻게 $100를 투자해 이만큼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결국 나는 강연료 $100를 받기 거절함으로써 수학체증의 법칙을 작동시킨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욱 커다란 공헌을 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 것이다. 대가는 나중에 지불하시오. 우리는 살면서 두 번의 중요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한 번은 지식을 얻고 분류하고 조직하는 시기이며 또 한 번은 그러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마음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먼저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겠소. 라고 하는 대신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보일 테니 나의 능력이 마음에 든다면 그때 대가를 지불해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1917년의 일이다. 어느 나이 지긋한 중년 부인이 주급 15달러를 받으며 속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받는 보수로 따져보아서 그다지 유능한 속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작년에 연설로 벌어들인 그녀의 수입은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다. 이 두 가지 수입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녀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과 수학체증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지금 저명한 응용심리학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수학체증의 법칙을 이용했을까? 우선 그녀는 큰 도시로 가서 15번의 강연을 아무런 보수 없이 했다. 이 강연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사람들은 이 강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녀의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이 한 명당 25달러의 수강료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그만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반면 노련한 강의 기술은 있지만 기대 이하의 대가에 익숙치 못한 유명한 강사들이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가? 그들은 이 책의 기반이 되는 기본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독자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으니 읽는 것을 멈추고 답해보라. 특별한 재능이 없는 아주 평범한 50세의 중년 부인이 수학체증의 법칙을 이용해 주급 15달러의 속기사에서 100만 달러의 강사로 변했다면 여러분들도 이 법칙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뒤따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잊어라. 그리고 올바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답을 구하라. 반드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미온적이든 열성적이든 진지한 자세로 이 세상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수학체증의 법칙에서 배운 대로 노력하고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성공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법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당신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직접 맞부딪히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저 피하려고만 한다면 모든 실패의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
이 장을 모두 읽은 후 이 법칙에서 말한 대로 당신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당신만이 가진 특권이라 생각한다. 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법칙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법칙을 사용하진 말아라. 나중에 거울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책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너는 고의적으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고지식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공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이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 법칙에 익숙해질 것이다. 당신이 이 장을 다 읽은 후에 다시 솔선수범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 그리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에 관한 글을 읽어본다면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정신을 기본 바탕에 두고 있다. 당신이 만약 올바른 의식으로 이 세 가지 정신을 연구한다면 당신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이 진리는 통할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단도직입적인 말투가 당신을 언짢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떤 희열을 느낀다. 왜냐하면 당신이 언짢게 느끼는 그 감정은 바로 당신을 움직이는 모티브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보다 더 많이 실수했던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경험을 배우기 위해 이 언짢은 마음을 모티브로 활용하라. 그리고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집중해서 지니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라. 만일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한다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준 다음 더 크게 얻어라. 이제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의 중요한 다른 면을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허락받지 않고도 일하는 습관이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참견 없이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얻을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이 보수보다 적게 일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끌려다니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발길을 멈출 것이다. 나는 당신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의 중요한 의미를 전부 다 이해했으면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마침내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필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의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덮어두려고 수많은 알리바이를 만들고 변명을 창조한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기를 원한다. 또 우리는 냉정하고 선입견 없는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더 원한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실만 알아내려 한다. 내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사실은 사람은 진실을 전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었다. 즉,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경원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표리부동한 인간의 본성. 수십 년 전 자신이 쓴 책을 비즈니스에 광고를 한 남자가 기억이 난다. 그는 자신이 쓴 책을 나에게 보여주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고
나는 심혈을 기울여 그 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책에 있는 결점을 보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충고 때문에 무척이나 흥분했고 그 후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책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달콤한 칭찬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전에 아부할 생각을 먼저 한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껏 내가 일러준 일들은 당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쾌한 일에 대한 대처 방안이다. 이 모든 메시지를 이해했으면 한다. 8장 자제력에 제시된 것처럼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셀프 컨트롤, 즉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성공의 법칙을 고용했다. 그 고용인은 기만과 아첨을 좋아하는 당신의 본성을 찾아내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면 그에게 $100를 보수로 준다고 해도 그 돈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며 고뇌에 빠진다. 또한 자신을 바보로 만들며 자기 안의 진실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알아내기를 단호히 거부하곤 한다. 나는 지금껏 남의 약점을 보완하려 애써왔다. 그 과정 중에 나 자신의 결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한 것도 모르고 자만에 가득 차서 뽐내고 다닌다. 그리고 그 자만이 진정 우리 자신인 줄 착각하며 지낸다. 잠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내부 깊이 들어가 자기 내성의 연구를 위하여 이 책을 샀으며 나는 내가 할 일을 최대한 다하려고 노력한다. 지난날 당신이 경험한 실패는 당신을 바보로 만들 뿐 아니라 당신은 그 실패 원인에 대해 계속 물고 늘어지려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책임을 지려 하기는커녕 난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만둘 거야. 라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마라. 자, 이제 조그만 비밀을 털어놓겠다. 내가 그동안 아픔을 겪으며 터득한 비밀이기도 하다. 직업을 그만두기 전에 이 점을 기억하라. 그 모든 일에는 장애물이 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 과정이 있고 극복하기 위한 고난이 있듯이 삶이란 고난과 장애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당신에게 닥친 그 고난들을 컨트롤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확한 판단하에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 혹시 내가 당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친구여,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말이다. 나에게도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에게 적을 주신 점에 대해 나는 신에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게도 그 적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야비하고 잔인하게 퍼뜨리고 다닌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내가 미처 모르고 있던 내 약점을 고칠 수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세일즈맨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점은 단점으로부터 생겨난다. 나는 몇 년 전에 에머슨의 보상에 관한 에세이를 읽는 도중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점을 발견했었다. 그때의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읽으면서 말이다. 우리의 장점은
단점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는 심하게 상처받거나 다치기 전까지는 자기 안의 분노를 일깨우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 편한 의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그 의자의 소중함을 모를 것이다. 당신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야 비로소 의자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동안의 무심함을 후회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비판하는 데 더 흥미가 있다.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편하다. 나는 신문에서 내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한 나는 그 속에서 성공의 확신을 느낀다. 그러나 나에 관한 달콤한 칭찬이 들려올수록 나는 나의 적 앞에서 노출된 채로 벌거벗겨진 기분이 든다. 이 위대한 에머슨의 법칙에 당신의 재료를 섞어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무기로 삶의 전쟁에 대비하라. 그리고 만약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면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칙에는 단연간의 진지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냉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을 얻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경험이란 바로 아주 엄격한 선생과도 같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경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 예전에 내 아버지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는 언제나 이 철학이 담긴 한마디를 해주곤 했다. 아들아, 이것은 내가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운 것이니 너는 그런 고통은 받지 않고 배우도록 해라. 어쨌든 우리는 이 주제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장의 주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궁무진하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단지 빙산의 일각 정도만 언급한 것 같다. 한 가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랜 이야기가 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안티오크란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이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어린 유태인 베너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갤리선의 노를 젓는 일을 형벌로 받았다. 갤리선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베너는 계속해서 노를 저었고 그에 따라 강한 힘을 기를 수 있었다. 그를 담당하던 고문관은 이 형벌이 그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지만 그가 풀려나지 않는 한 그 힘은 쓸 곳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차 레이스를 하는 날이 돌아왔다. 그날은 베너가 쇠사슬에서 풀려나 갤리선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날이었다. 전차 레이스에 참여하는 여러 대의 전차 가운데 한 대의 전차에 조종자가 없었다. 주인은 다급하게 다른 조종자를 찾았고 베너의 굵은 팔을 본 주인은 그에게 전차의 조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베너는 고삐를 낚아쥐었고 그의 우렁찬 외침은 관중석까지 울려 퍼졌다. 와, 저 팔을 좀 봐. 어떻게 저런 강한 팔을 만들었지? 관중들은 베너에게 소리쳤고 그는 대답했다. 갤리선의 노를 저으며 만들었소.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그 우람한 팔뚝으로 그는 전차를 힘차게 몰아 레이스에서 우승했고 우승의 대가는 자유였다. 이해되는가? 삶은 거대한 전차 경주이다. 그리고 승리는 항상 힘을 기르고 의지를 가진 사람의 몫이다. 갤리선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한정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인내가 힘을 키운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5파운드짜리 망치를 휘두르는 가난한 대장장이를 불쌍히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길러진 강인한 팔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머슨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중성이 있다. 삶의 노력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둑은 바로 자신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다. 사기꾼은 바로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노력의 가치는 지식과 미덕인데 비해 재산은 간판과도 같다. 간판은 종이처럼 위조될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지만 지식과 미덕은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게을러 보이는 사람은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지 못한 불행한 사람일 뿐이다.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게을러 보이는 사람은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지 못한 불행한 사람일 뿐이다. 노력의 가치는 지식과 미덕. 헨리 포드는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의 편지를 일주일에 15,000통이나 받았지만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 헨리 포드의 진정한 재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포드의 진정한 재산은 은행의 잔고나 그가 경영하는 공장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러한 명성을 쌓아 올렸을까? 분명히 일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상대방의 돈을 깎아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포드의 경영 철학의 기초는 이렇다. 손님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제공하라.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포드는 가격을 내렸다. 어찌 된 일일까? 이 정책은 수학 체증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어서 포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부를 쫓아다니는 바보들이요. 하루살이식 사냥에서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자들이요. 왜 포드처럼 이 책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인가? 어째서 기존 사고방식을 뒤엎고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번 장을 끝내는 오늘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내 방 옆에서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나에게는 음악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행복했고 그들은 단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선물을 감추어 놓고 있기에 기뻐하게 된다. 내 방의 창가에서 보니 길거리 모든 아이들의 얼굴도 다 똑같이 행복해 보였다. 이것은 어떤 연유일까? 현대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는 받기보다 주는데 행복을 느끼라는 것과 소유한 것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있다. 이번 장의 집필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이번 장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 성경 내용이 뒷받침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지지가 어디 있겠는가? 기독교는 현재 세계에 가장 널리 퍼진 종교이다. 게다가 기독교 철학은 이 장의 내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과 뒤늦게 허둥지둥 따라오는 크리스마스 행렬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남에게 무엇을 줌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모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면 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생존을 위한 투쟁은 줄어들 것이며 증오와 반목은 점차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초나 성냥처럼 반짝거리다가 이내 꺼져버린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근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물은 어떻게 장만할 수 있을까? 친절과 동정의 마음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보물들을 수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당신이 이런 논리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2장은 끝이 나지만 그렇다고 완성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이 당신의 향후 인생과 성공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법칙을 수용하고 노력할 때이다. 이번 장의 주제는 한 인간의 일생을 통해 결코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힘을 발견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장의 내용은 당신을 가르치려고 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인생의 진실들을 알게 해주려 썼다. 또한 당신의 능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킴으로써 당신에게 걸맞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 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한 셈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다. 큰 승리는 오직 노력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듯이 노력하는 습관 역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연습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당신이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은 당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이 증명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지닌 채 그 같은 태도로 일한다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이자에 이자를 덧붙여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노력의 결과로 얻은 이 재산을 어떻게 쌓아 올릴지는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이제 이번 장에서 얻은 것들을 통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행동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반복하지만 이 장은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전혀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은 오직 행동을 통해 활용되는 경우에만 힘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잊지 마라. 받은 것보다 더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마스터마인드. 사람들은 정신, 즉 마인드 덕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땅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주에 떠있는 행성과 천체에 대한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다. 망원경 덕에 인간은 9,3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태양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석기시대, 철기시대, 구리시대, 종교적 광신시대, 과학적 연구시대,